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웹툰과 드라마를 통해서 노동자, 환자, 청소년, 군인, 직장인 등의 얘기를 전하고 있는 김보통 작가를 만나볼 텐데요. 김보통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DP 개의 날, 노무사 노무진 등 그의 작품은 드라마로 제작돼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누구도 차별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나라, 김보통 작가가 꿈꾸는 세상인데요. 하지만 인권 문제를 다룬 작품은 제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권 얘기라면 마음부터 꿈틀댄다는 김보통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제가 김보통 작가님 인터뷰하는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라디오고 보이는 라디오도 안 해서 그런지 편하게 맨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통입니다. 네, 그 호랑이 마스크 쓰신 거 제가 봤어요, 예전에. 아, 예. 인터뷰할 때 이럴 때는 별로 이렇게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네. 탈을 한 4개, 3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시기별로 제가 지금 데뷔한 지가 한 10년 좀 넘었으니까 중간중간 한 3년 텀으로 바꾸면서 쓰고 있었죠. 그 작가로서 좀 이렇게 사생활을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신 건가요? 그죠? 작가로서의 김보통과 개인으로서의 저의 삶을 좀 분리하고 싶어서 작가가 뭐 얼굴이 알려져야 될 이유도 없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예명이신 거죠? 김보통도. 그렇죠. 네. 아, 많고 많은 예명 뭐 있을 텐데 멋있는 이름도 있을 텐데 네. 대충 미루어 짐작은 갑니다만 왜 보통이라고 작가명을 하셨을까요? 아마 예상하시는 거랑 다른 이유일 건데요. 아, 그래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만화가나 작가 생활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한 6개월만 하고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냥 단기간으로 짧게. 그죠. 처음에 제안을 오기를 6개월로 제안이 와가지고 예. 그 번 돈으로 저는 뭐 장사라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6개월 활동할 건데 실명을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잠시의 활동명으로 지었던 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10년 넘게 그러고 있는 거 딱히 의미는 없어요. 그냥 성의 없이 지으신 거군요. 네, 의미를 붙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름이라는 게 희한해요. 보통이라는 예명을 가지셔서 그런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다루셨어요. 힘없지만 뭐 보통 사람들. 맞아요.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오면서도 여기 복도에 이제 인간극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인간극장을 너무 좋아해서 그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좋아하는 게 어린 시절부터의 약간 그 정서였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주목을 관심을 끌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수면 위로 많이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노무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를. 그죠. 최규석 작가님이 하셨던 송곳이라는 그 최규석 작가의 원작의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이제 주인공의 파트너로 노무사 선생님이 나오세요. 그 드라마는 이제 어떤 특정 사건에 관련된 노조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노무사가 표면으로 드러난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역할의 하나였다면 이 작품은 그 이제 공인노무사의 자문도 받으면서 이제 노무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였죠. 그렇군요. 사실 요즘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은 노무사는 사실 없죠. 없었어요. 네. 예. 이게 콘텐츠화 시키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어떤 매체나 이런 거를 즐기면서 주인공이 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입을 하고 싶은 주인공이 있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주인공이 있을 건데 상대적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세련되고 네. 똑똑하고 그리고 뭔가 좀 고급진 일을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선망의 대상. 그죠. 야,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 노무사는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들여다봤더니 노동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뭐 네. 산재, 임금 체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고급진 이미지는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덜 드는 캐릭터가 아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좀 판타지, 내가 좀 다가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이제 보면 뭐 의사도 등장을 하고 변호사, 뭐 재벌 뭐 이런 거 많이 등장하면서 주인공들도 다 미남 미녀들이고 다루는 사건 자체도 조금 대리만족을 하는 개념으로 그 콘텐츠를 즐기시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노무사 사실 조금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얘기 자체는 좀 가슴 아프고 무거운 주제가 많은데 그걸 또 약간 유머 코드를 섞어가면서 약간 그죠. 판타지를 섞어가면서 만드셨더라고요. 그죠. 예. 가뜩이나 이입하고 싶지 않은 인물과 이입하고 싶지 않은 사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예.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당위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저는 뭐 DP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매력적인 주인공을 내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톤 자체를 우리가 노무사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면 톤이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네. 판타지스럽기도 한 그런 장치를 좀 이용한 거죠. 사실 노무사는 노동 현장 전반에 있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노무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를 어떻게 기획을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건가요? 처음부터 노무사를 떠올렸던 건 아니고요. 2019년, 16년 요 무렵부터 해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 산재 사건들이 굵직한 것들이 여러 건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뭐 지하철이라든가. 그죠. 구의역 지하철 노동자 예. 사망, 게임 사고라든지 네. 아니면 그 서부발전소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게 굉장히 그 시스템적인 문제로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일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참담함과 절망감 같은 걸 느꼈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딱 2020년이 전태일 열사 20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문득 일을 하다가 만약에 전태일 열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본다면 과거 내가 50년 전에 그렇게 분신을 하고 얼마나 나아졌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되게 통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다 보니 꼭 그러면 주인공을 그렇다고 해서 전태일 열사를 환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전태일 열사와 어떻게 교감을 나누면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누가 있을까 하니 당시에는 없었던 직업인 노무사라는 게 지금 있단 말이죠. 네, 네. 노무사를 한번 등장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중간에 이제 아마 청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청년이 전태일 열사를 상징하는 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명을 딱 특정하기보다는 원래 계획은 산재로 사망했었던 여러 인물들이 그 복합적인 모티브가 된 그런 캐릭터였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무사로서 근로자들을 대변해야 되는 막 이런 스토리인 것 같던데 그 우생순의 임순례 감독님하고 또 합을 맞추셨어요. 그죠. 예. 제가 임순례 감독님을 정말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되게 영광스럽게도 임순례 감독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해보면 좋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던 중에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옛날에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감독님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제 감독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가 이제 그때부터 틀이 잡혀가기 시작했던 거죠. 임순례 감독님하고 일해 보시니까 일하시는 스타일이 어떠세요, 감독님은? 약간 그 보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분을 볼 때 이렇게 보살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상도 좀 푸근하신데. 푸근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되게 무서운 얼굴이기도 카리스마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죠. 예. 거기다가 이렇게 별로 잔소리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맡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 그거를 되게 막
혼란스러워한다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되게 믿고 맡겨주시고 저는 그래서 정말 작가로서 존중을 받는 기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실제로 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노무사들을 만나고 네. 취재도 많이 하시고 사례도 찾아보고 그러신 걸로 아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일단은 그 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 노무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그 인터뷰도 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작성한 원고를 보여드리고 자문도 받고 오류가 있는 거 수정을 받기도 했는데 드라마에 표현된 것처럼 그렇게 열악하시지는 않아요. 오해는 바로 잡고 싶다라는 예.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노무사라는 직업이 약간 오해가 있을까 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과 대우를 받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외에 이제 작품을 쓰면서 많은 산재 사고들 조사를 많이 했죠. 네. 노동법도 읽어보고 뭐 이것저것 저희 같이 일하시는 작가님들이랑 같이 조사를 하고 사례도 공부를 하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거였어요. 저희가 일부 픽션으로 썼던 장면들이 쓰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벌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 진짜 영화 같은 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죠?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버린 것들도 있고 그 사이에 더 기구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쓰면서 우리가 이 현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노동 현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좋아졌는가, 사각지대는 없는가, 그거를 살펴주신 거잖아요. 제가 살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하신 거긴 하죠. 근데 네. 좋아졌어요. 저는 분명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중에서도 이제 보살 캐릭터가 얘기를 하지만 50년 전에는 그 밤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성제를 먹으면서 일을 하고 폐병에 걸리고 수은 온도계를 손으로 만들다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하기도 하고 했던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나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한 공장에서 어떤 잘 나가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53시간을 철야로다가 일을 시키고 뭐 주 5일 동안 네. 밤샘 근무를 시킨 적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과연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멀지 않을까? 지금 네. 이렇게 나아졌다고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상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고 세상이 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뭐 24시간 배달을 받고 이런 그 편리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또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세련되게 안 보이는 곳으로 숨기는 기술이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1차 사업, 2차 산업에 종사하시면서 보였단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로다가 공장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점점 안 보이는 곳으로 간단 말이죠. 밤에 일을 한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김보통 작가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시죠? 회사 운영하시죠? 그죠. 근데 이런 작품을 발표를 하고 나면 좀 부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거요. 그죠. 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 바른 소리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닐까? 부담되니까. 그죠. 뭐 하지만 그 정도 부담감은 뭐 저뿐이 아니고 모두가 가지고 가야 선진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요. 그동안 되게 노동자 눈치를 너무 안 보는 사회였지는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사실 6개월만 만화를 그릴 생각이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전업 작가가 돼 버리셨는데요. 네. 처음 데뷔작이 웹툰 암환자였죠. 2013년도. 네네. 그 환자가 주인공이었어요. 저는 암환자가 무슨 뜻인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게 암 환자. 네. 그게 드라마에서 한 그 암에 걸린 비련의 여주인공이 나는 암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본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지식인 그 서비스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 거기에다가 자기가 보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는 암 환자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했더니 답변으로다가 암 환자입니다.
그게 되게 우픈 대사였거든요. 진짜 우픈 대사네요. 그죠? 그래서 예.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암환자를 주인공으로 한 암환자라는 만화를 그렸고 1화에서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말기암 선고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암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그리고 그 가족들의 겪는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고통, 그게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치료 과정에서의 고통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서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이게 작가님의 경험이 녹아나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저희 네. 아버지가 암으로 8년 동안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막상 그때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 병간호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회사 안 다녔다고 해서 열심히 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효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 되게 심리적인 부채감이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기까지. 내가 과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뭘 했는가에 대한 그 심리적인 부채감이 되게 컸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큰 상처여가지고 이거를 좀 나름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복기를 하는 그 네.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그렇죠. 근데 상처가 굉장히 컸나 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회사 바로 그만둘 만큼. 바로는 아니고 좀 이따 그만두긴 했는데. 네. 그죠. 이제 회사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뭐 예전에는 사실 워라밸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10몇 년 전이라고 치면 그때는 뭐 새벽에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일상이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야근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그죠. 회식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저는 되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회사를 왔는데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도리도 못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동안에도 병간호를 가야 하는데 회식에 참석을 하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며칠 내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얘기를 하면 이제 돌아오는 약간 고자질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돌아왔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제 너네 아버지만 죽냐?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죽는다. 우리 아버지도 죽었다라고 하면서 네가 죽는 거 아니면 사실 회식 참석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그게 물론 지금 들으면은 되게 이게 말이 돼? 라는 소리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사실 워라밸이라는 거는 말로만 존재하던 거였지. 회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이니까요. 사실 김보통 작가님 암환자 이후에도 사실 사회적 약자라든가 인권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많이 다루셨습니다. 제일 화제가 된 작품이 군 탈영병을 쫓는 그 병역 DP, 그 DP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원래는 군무이탈 체포 전담조. 아, 그거 이제 영어 약자로 DP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원래는 신문 연재 만화로 그리셨다고요. 그죠. 원래는 한겨레 신문에 연재가 됐었죠. 예. 이 작품은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이것도 뭐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게 된 건데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헌병대였고 헌병 내에서도 이제 군무이탈 체포 전담조로 선발이 돼서 실제로 하셨군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탈영병을 쫓으러 다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병대가 구타가 되게 심한데 제가 맨날 맞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아, 탈영하고 싶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탈영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간부가 저를 부르더니 오늘부터 탈영병 잡으러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저는 신나요. 왜냐면은 부대에 안 있어도 되니까 안 맞는단 말이죠. 탈영병을 잡으러 가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탈영한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아이러니하게 맞는 게 싫어서 탈영을 한 사람이거든요. 가혹행위 때문에. 가혹행위 때문에 탈영을 하는 사람을 맞는 게 지친 사람이 쫓아가면서 하는 게 자체가 너무 이상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징병제로 끌려온 사람이고 저도 징병제로 끌려온 사람인데 이를테면 추노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희한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언젠가 이야기를 내가 할 일이 생기면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작가가 돼서
기회가 주어져서 네. 하게 됐죠. 사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청문회에서도 네. DP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죠. 그 이후에 어떤 군대 문화가 조금 변화가 있었을까요? DP 때문이라고 보긴 힘든데 실제로 네. 많이 변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DP가 없어졌어요. 그게 DP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예. 원래부터 그 DP가 만들어지기 몇 년 전부터 국방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병사가 병사를 잡으러 가는 게 말이 되는가. 네, 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저희 전문 인력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잡아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군탁체포조를 병사가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간부들과 부사관들이 하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저같이 이제 병사들이 탈영병을 쫓는 일은 없어졌고, 또 하나는 탈영병 자체가 없어졌어요. 탈영병 자체가 5분의 1이 됐어요. 그래요? 아이러니한 거는 그거는 군탁체포조가 잘 잡기 때문이 아니고 핸드폰이 지급이 되고 나서부터 5분의 1로 줄었어요. 좀 뭔가 숨통이 트였군요. 그죠. 내가 전화라도 할 수 있고 뭐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탈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폐쇄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날 때렸어, 뭐 나를 욕했어 하는 것도 바로바로 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괴롭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도 물론 악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본인도 이 폐쇄되어 있는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극한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가해지는 것도 있을 거란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본인이 핸드폰이 주어지고 남을 괴롭힐 시간에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친구랑 전화를 하고 하니까 굳이 내가 얘를 괴롭혀야 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작용을 했겠지만 어쨌든 탈영병이 5분의 1로 줄었고 자살도 많이 줄었고, DP 덕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문회도 열리고 사람들이 그 가혹행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죠. 네, 네. 이 DP를 통해서 군대 내 어떤 부조리한 현실을 파헤치시면서 군 인권도 얘기를 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다룬 작품도 네. 발표를 하셨어요. 자멸기관. 네, 얼마 전에 완결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은유거든요. 만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어느 날 그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폭발을 하는 장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애들이 막 죽고 있으니까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죽는데? 라고 그 결론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어른들이 선택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낮춰줘야죠. 낮춰줘야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어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얘네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예를 들어 남녀 성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건데 네. 성차별도 없애야 되고 불가능하다. 빈부격차, 학벌, 소득격차,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를 사회가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네.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다. 애들이 안 죽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 뭐가 전해지냐면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망하는 애들의 숫자만큼 자살자가 줄었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반가운 거예요? 전체 사망자 수는 변한 게 없어요. 거기서 이제 그 모여있는 어른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똑같다. 충격적이네.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나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별로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만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주목을 못 받은 게 좀 어른들이 받아들이기 좀 불편한 얘기? 원래 제 작품은 한 번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적은 없긴 한데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그렇죠.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청소년들의 반응도 조금 의외였는데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누가 저렇게 참고 사냐. 내가 저 학생이었으면 당장 다 자퇴하고 폭로해버리고 다 뒤집어 엎지라는 반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뭐랄까 제가 시대에 약간 뒤처졌나라는 생각도 저만 해도 약간 순응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 청소년들의 능동성을 표현을 제대로 못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작중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터지는 아이들이 출연했다라고 설정을 해놨지만 사실상
이거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은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청소년 자살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안타까워할 뿐이지 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화에서 설정은 뭐냐면 그렇게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자살이 만약에 광장에서 벌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했을 때 네. 그때도 우리는 외면할 것인가에 대한 네. 은유였던 거죠.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좀 힘들지만 앞으로도 이런 주제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가실 생각이신 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관심이 가는 쪽이 계속 그쪽이어가지고 예. 저는 이제 대중적인 작품을 하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끝으로 여쭙고 싶어요. 네. 이런 그래도 힘든 길을 가는데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 보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싶다.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떤 인터뷰를 보다가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마루야마 겐지라는 소설가의 인터뷰인데 작가의 역할은 독자들이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현실이 있어라고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돌려앉히는 역할을 하는 게 작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사실 만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어떤 콘텐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맞는가에 대한 그 마음속에 질문은 하나씩 던져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질문들이 충분히 쌓이고 그 파장이 커졌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현실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다른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조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대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불합리 그리고 이것도 이제 원래는 저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건데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이제 채무자와 불법 사채들 있잖아요. 굉장히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집단 자살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제 아프지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질문들 좀 묵직하게 던져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웹툰과 드라마 등 콘텐츠로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김보통 작가와 함께했습니다.